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리주의는 공리의 실천을 통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한다. 공리란 이익과 효용을 뜻하는 것으로 공리주의에서 행복이란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 즉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행복은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문단은 공리주의에서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리주의라는 것은요, 최대 행복의 원리를 따지는 것인데 개인 쾌락과 함께 사회 구성원의 쾌락을 함께 봐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네요. 이 문단은 밀 이전의 공리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모든 쾌락이 측정 가능하고 그 원천에 상관없이 동질적이므로 단지 양에서만 차이가 난다는 양적 쾌락주의적 입장을 가졌다.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하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과 인간의 고등정신 능력인 지성, 도덕감정, 상상력 등에서 비롯하는 정신적 쾌락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쉽게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기에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본성과 상충할 수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밀은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공리주의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이 문단은 밀 이전의 공리주의의 양적 쾌락주의 입장과 이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밀 이전에는 양적, 천박한 돼지 철학,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밀은 쾌락은 본래부터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는 질적 쾌락주의를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저급 쾌락이고 정신적 쾌락은 고급 쾌락이다. 고급 쾌락은 저급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우월성을 지닌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고급 쾌락의 추구를 통해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 행복 구성 요소가 될 수가 없다. 밀은요, 질적 쾌락주의를 이야기를 했답니다.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고급과 저급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 추구와 이기심이 창충할 때 법률, 여론 등과 같은 외적 제재가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밀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밀에 따르면 외적 제재가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는 있지만 자발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이끄는 힘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내적 제재인 양심을 강조했는데 양심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으로 이를 어기면 내면에 고통을 준다. 양심은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타고난 사회적 감정의 토대를 두고 교육과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함양된다. 이를 통해 비로소 인간은 자기이익 지향성을 극복하고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르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양심은요, 도덕적 의무감, 그리고 사회적 감정의 토대를 두는 교육과 외적 제재, 그리고 최대 행복을 따르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라는 것과 연결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단어 다 표시해 두었으니 여러분도 표시하기를 바랍니다. 4문단은요, 미리 강조한 내적 제재인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5문단입니다. 밀은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를 통해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하여 사회 구성원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고 그러한 점에서 공리주의가 인간 윤리의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5문단은요, 인간 윤리의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공리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하기에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은 유한하다.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보고 합리적 소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효용 이론을 제시하였다. 효용 이론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하기에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은 유한하다. 경제학자들이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보고 합리적 소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효용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문단은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효용이란 의사결정자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으로 경제학자들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라고 보았다. 합리적인 소비 과정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한계 효용이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소비의 단위를 한 단위씩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을 말한다. 그런데 한계 효용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재화를 선택하여 소비할 때 총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즉, 자신의 만족감을 높인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은우가 한 개에 각각 1,000원인 튀김과 초밥을 한 개씩 추가로 소비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은우의 튀김과 초밥에 대한 한계 효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만약 은우가 5,000원의 예산을 지출할 때는 5개를 먹을 수 있겠죠.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해 각각의 효용을 계산해보면 은우는 튀김 3개와 초밥 2개를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은우가 얻을 수 있는 총 효용은 37로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때 5,000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인 튀김 3개와 초밥 2개가 한계 효용으로 4로 일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개를 먹으면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37인 이유는요, 튀김 3개의 효용은 16 더하기 8 더하기 4는 28. 초밥 2개의 효용은 5 더하기 4는 9. 그래서 28 더하기 9가 37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살펴보면 한계 효용이 4로 일치하게 되겠죠. 위의 상황과 같이 경제학자들이 각 상품의 화폐 단위당 한계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소비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 방법이라 보았고, 이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 정의하였다.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한정된 재화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자, 선택이 그러면 초밥이 몇 개고 튀김이 몇 개고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상품의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은 개인의 효용의 수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이죠. 개인의 만족도 수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개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3에서 4문단은요,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5문단, 재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효용 이론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계 효용의 체감 법칙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은 고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10,000원의 효용보다 더 큰 효용을 창출한다. 이때 고소득층의 소득 10,000원을 세금으로 걷어 저소득층에게 배분하면 고소득층의 효용 감소분보다 저소득층의 효용 증가분이 더 커져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경제학적 원리에 의거하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적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누진적 소득세로 얻은 재정 수입을 통해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효용 이론의 정책적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합리적 소비라는 것은 한계 효용을 따져봐야 되고요. 균등의 법칙과 체감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100만 원이나 1,000만 원 버는 사람의 만 원의 가치는요, 100만 원 버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1, 1,000만 원 버는 사람에게는 1,00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누진적 소득세를 부과하고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는 인간의 자기이익 지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미래의 공리주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고, 나는 인간이 이기적 욕망에 따라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경제학의 효용 이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효율적으로 재화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공리주의가 가에는 없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 쾌락의 유효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에는 있었지만 나에는 없었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4번이었습니다. 인간의 자기 이익 지향성을 고찰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가에도 있고 나에도 있었습니다. 선지 5번 보겠습니다. 개인의 선택을 방해한 여론 형성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아니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요. 기준을 세워서 제거의 방식으로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적어 놓았던 문법적인 그런 논리를 제가 다시 옮겨 적어 놨었는데요. 이렇게 필기해 놓은 것을 참고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요, 이유를 추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밀은 질적 쾌락주의를 제시하면서 공리주의가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라는 비판에 반박을 했습니다. 또한 밀은 내적 제재인 양심을 강조했었죠. 공리주의의 최대 행복의 원리가 인간의 이기심에 상충된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밀은 공리주의의 이상인 최대 행복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서 공리주의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러면 적절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1번, 쾌락의 개념을 수정하고 그것의 효용을 계량화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2번이었는데요. 쾌락의 질적 차이와 내적 재질을 연구해서 최대 행복의 실현의 가능성을 높였다라는 부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쾌락의 원천들을 밝히고 그것의 동일성을 규명하여 쾌락의 개념을 정교화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밀은 쾌락을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으로 구분해서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였지 개념을 정교화하지는 않았습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쾌락의 경험이 인간의 동물적 욕망 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도화하였기 때문이다. 제도화하지 않았고요. 선지 5번 살펴보면요. 적극 쾌락과 개념을 거부한 적이 없어서 5번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바로 나 단독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는요. 총 효율이 가장 높은 최고의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1,000원 추가 시 무엇이 더 효용이 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 즉 튀김 3개, 초밥 2개가 최고 효용이라고 배웠죠. 1번, A는 5,000원의 예산으로 총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비 선택 지점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선지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선택 지점이 A에서 B로 달라지면 B는 분홍색으로 표시해 놓았어요. 동일한 예산에서 총 효용이 작아진다. 네, 그렇습니다. A가 총 효용이 가장 크니 다른 지점은 총 효용이 작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 내에서도 알 수가 있겠는데요. 튀김 2개는 24, 초밥 3개는 12, 그래서 3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 3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비 선택이 B에서 C로 달라지면 1,000원을 덜 소비하고 총 효용이 작아진다. 네, 4,000원만 쓰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선지 4번 살펴볼게요. 소비 선택 지점이 C에서 A로 달라지며 1,000원을 더 소비하고 총 효용이 커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D와 E 모두 6,000원의 예산으로 가능한 소비 선택 지점으로서 E는 D보다 총 효용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게 되겠습니다. 자, D는 초밥 3개, 튀김 3개, 총 효용이 40이 되겠고요. E는 초밥 2개, 튀김 4개로 39가 되겠습니다. 표를 보고 효용값을 더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5번이었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적었던 필기를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선지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교육적 경험을 쌓아 실행될 수 있다. 네,
선지 2번 나는 개인에 따라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이 달라진다. 맞고요.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의사결정 판단의 근거가 개인의 이익이고 나는 의사결정의 판단의 근거가 사회의 이익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이것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선지 4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는 윤리적 판단의 기준으로 나는 소비 선택 기준으로 쓰일 수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선지 5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나는 민족 효용, 가는 쾌락의 극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족 효용입니다. 가는 쾌락의 극대화. 그래서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가의 밀과 나의 경제학자 B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실험에 참여한 5명에게 10만 원씩 나눠주고 참가자는 이 돈을 갖거나 기부할 금액을 결정함. 기부한 금액은 공공재 생산에 쓰여 2배의 효용을 창출하고 그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5분의 1만큼씩 돌아간다는 것을 참가자들에게 알려줌. 자, 그러면 10만 원이 있어요. 기부를 하면 2배로 줍니다. 그리고 5명이서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 기부를 하지 않으면요, 그냥 10만 원만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험 참가자의 예상 행동에 따른 효용 비교를 하겠습니다. 아무도 기부를 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누리는 효용은 10만 원. 모두가 기부하면 한 사람이 누리는 효용은 20만 원. 4명이 10만 원을 기부하고 1명이 기부를 하지 않으면 기부한 사람의 효용은 16만 원, 기부하지 않은 1명의 효용은 26만 원입니다. 그러면 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면 다른 결과를 맞이한다는 게 체크 포인트가 되겠고요. 왜 이 사람은 26만 원이죠? 본인이 가진 10만 원에 나눠 가지는 16만 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실험 결과. 실험 참가자들은 대부분 40에서 60% 정도 기부를 했고 일부는 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부한 실험 참가자들은 이타적인 마음, 기부 행위에서 얻는 자부심 등이 기부의 이유였음을 밝혔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살펴보러 가볼까요? 선지 1번. A는 기부 행위를 고등 정신 능력을 발휘해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행위로 보겠군. 맞습니다. 자, 선지 2번이 바로 정답이었는데요. 한계 효용 체감 법칙에 따라 이 법칙을 따라가면요. 수량이 높아지면 효용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기부하지 않은 자가 기부와 또 관련이 없었죠. 자, 여러분, 이 이유가 아니었고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었으니까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나머지 3, 4, 5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A는 기부하지 않은 자의 행동을 양심을 위반한 행동으로 B는 기부하지 않은 자가 참가자들의 예상 행동에 따른 효용을 비교해 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이해했고는 이것은 경제학자들의 생각이 되겠죠. 선지 4번은요. 이타적인 마음을 동료를 자신과 같이 여기는 사회적 감정으로 B는 자부심을 기부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이해했겠군. 구성원과 일체감을 이루려는 마음 자체가 이타적인 마음으로 볼 수가 있겠죠. 선지 5번입니다. A는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B는 누진적 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경제학자가 얘기하겠죠. 구성원 전체의 효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개인이 기부한 행위와 공통점이 있다고 보겠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2번이 되겠네요. A에서 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바로 5번이었어요.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보냄이라는 것은요. 배출에 해당하는 단어였고요. 창출은요. 없던 것을 만들어냄이었습니다. 문제를 잘 살펴보았나요?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